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15세기 조선시대에 아주 아름답고 그 신비로운 산수화 한 점을 딱 보여드리면서요. 네. 이 그림을 판돈이 훗날 일본 최초의 유인 열기구를 띄우고 또 인류의 질병을 연구하는 거대 과학 기업을 세우는 데 쓰였습니다. 심지어 노벨 화학상 수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개연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래된 동양화 한자미랑 최첨단 과학기술이라니 사실 너무 이질적인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나비 효과 같은 정말 믿기 힘든 역사적 연결고리에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들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한 기업 회장의 부고 기사부터 유튜브 역사 다큐멘터리 스크립트, 그리고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기자 인터뷰, 마지막으로 그 신비로운 몽유도원도 이미지까지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한 가문의 800년 유산이 어떻게 과거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일본 근대화와 노벨상이라는 극단적인 혁신을 이뤄냈는지, 그리고 그 찬란한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조선의 걸작, 몽유도원도의 운명을 추적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서사 안에는 치열한 비즈니스 생존 전략도 있지만 제국주의 시절의 뼈아픈 역사도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짚어보고 싶네요. 네, 벌써부터 막 소름이 돋는데요. 자, 이 기묘하고도 거대한 유산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에 있었던 한 장례식 이야기부터 좀 꺼내보겠습니다. 네, 시마즈 흥업회장의 별세 소식이었죠?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이었는데요. 시마즈 가문의 32대 당주이자 주식회사 시마즈 흥업의 회장이었던 시마즈 노부히사 씨가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요. 시마즈 가문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기업 회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또 어떤 직책이 있었나요? 11대 사치마번 영주를 모시는 테르쿠니 신사라는 곳에 궁사를 직접 지냈습니다. 아, 사치마번이라면 그 지금의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일본 근대화의 주역이기도 했고요. 정확합니다. 에도 시대에 사츠마번은 중앙정부인 막부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독자적인 세력을 크게 키웠던 아주 강력한 영지였습니다. 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과거 에도 막부는 이 사치마번의 재력을 좀 깎아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드는 기소강 치수공사, 그러니까 강물을 다스리는 토목공사를 강제로 떠맡겼습니다. 와, 일종의 정치적인 견제였군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치마번 무사들이 희생되거나 엄청난 빚을 지고 할복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문에겐 굉장한 비극이었죠. 아, 중앙 권력 때문에 가문 전체가 엄청난 피와 눈물을 흘렸던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고 시마즈 노비시사 회장은요, 작년 5월에 휠체어를 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바로 그 치수공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위령제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와, 몸도 불편하신데 굳이 거길 가신 거군요. 네, 무려 수백 년 전 선조들의 한과 위협을 현대 청소년들에게 이정표로 삼겠다고 맹세했죠. 800년이라는 과거의 끈을 단일초도 놓지 않으려는 거의 집념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세상에, 과거의 유지를 잇는다는 게 그저 말뿐이 아니네요. 이제 그 무거운 바통은 현 사장인 장남 시마즈 타다히로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2015년에 사장으로 취임했죠. 네, 현재 시마즈 흥업은 관광업, 임업, 건설업 등을 하면서 331명의 직원을 두고 연매출 46.5억 엔을 올리는 아주 튼실한 중견기업이더라고요. 근데 전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진짜 놀랐어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점은요. 이들이 선조들이 남긴 유산을 그저 조용히 모셔두는 게 아니라 그걸 아주 핵심적인 경영자원으로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문화재만 무려 29건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국가지정 명승지인 센가넨이라는 거대한 정원도 있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구집성관 기계공장 등이 전부 이 가문의 소유입니다. 와, 한마디로 거대한 박물관과 테마파크를 가문이 통째로 직접 운영하는 셈이네요. 기업을 이끌고 있는 현 사장의 경영 철학도 아주 독특하던데요. 네, 그는 부력과 유행이라는 두 가지 한자어 개념으로 회사의 생존 전략을 설명합니다. 부력과 유행이요? 네, 부력은 800년 동안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문의 본질과 전통을 뜻하고요. 반대로 유행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유연하게 변하는 비즈니스 감각을 말합니다. 아,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에 좋아하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통해서
20년마다 찾아오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의 파도를 넘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전통을 지키면서 트렌드를 따라간다. 말은 참 멋진데요. 사실 경영학 교과서에 나올 법한 좀 뻔한 소리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이 가문의 또 다른 갈래를 떡 보고 나서는 그 말이 결코 허풍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시마즈 가문의 이름 아래에는 고즈넉한 정원을 관리하는 시마즈 흥원 말고도 완전히 다른 우주가 하나 더 존재하잖아요. 바로 1875년에 교토에서 설립된 시마즈 제작소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한쪽에서는 800년 된 가보와 정원을 막 지키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첨단 과학 기업이 튀어나옵니다. 마치 거대한 박물관 안에서 최첨단 스타트업을 돌리는 것 같지 않나요? 정말 극단적인 대비죠. 게다가 이 시마조 제작소의 창업자인 초대 시마즈 겐조의 원래 직업을 알면 더 놀라실 겁니다. 저 진짜 황당했어요. 불교 제고를 만드는 장인이었다면서요. 아니, 불단이나 향로를 나무로 깎던 분이 어떻게 이화학 기계를 만들고 첨단 과학 기업을 세운 겁니까? 겉보기엔 정말 황당한 도약 같지만요. 그 시대적 배경과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아주 논리적인 전환입니다.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나요? 1800년대 후반 메이지 유신 무렵에요. 교토는 원래 수도였는데 그 지위를 도쿄에 빼앗기고 도시에 엄청난 위기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도가 이전되면서 상권이 죽어버린 거군요. 네, 그래서 도시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교육과 과학을 새로운 살 길로 택했습니다. 이때 서양에서 들어온 정밀한 물리, 화학 실험 기구들이 막 필요해진 거죠. 수요가 갑자기 폭발했는데 그걸 일본에서 직접 만들 기술자가 부족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불교 제구를 만드는 작업이 사실 고도의 집중력과 아주 정밀한 금속, 목공 기술을 요구하거든요. 겐조는 서양의 기계들을 보면서 내 손재주라면 저걸 똑같이, 아니 훨씬 더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겁니다. 와, 종교적 헌신에 쓰이던 그 장인의 섬세함이 첨단 과학기구라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랑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 거군요. 네, 그 전환의 결과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창업하고 불과 2년 뒤인 1877년에요. 그냥 0에서부터 직접 열기구를 제작해서 일본 최초로 민간 유인 비행을 성공시켜버려요. 네, 1882년에 이들이 낸 카탈로그를 보면요. 원하시는 건 뭐든 만들어 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적 패기와 자신감이 정말 엄청났던 거죠. 장인 정신의 끝판왕이네요. 근데 그 패기가 1대에서 안 끝나고 2대. 시마즈 겐조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독일의 렌트겐이 X선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일본에 전해졌는데요. 불과 11개월 만에 시마즈 제작소는 자체적으로 X선 사진 촬영에 성공합니다. 와, 11개월 만에요. 당시에 인터넷도 없었을 텐데 논문만 보고 그걸 만든 거잖아요. 네. 그리고 1909년에는 일본 최초의 의료용 X선 장치를 개발해내는 쾌거를 이룹니다. 단순히 서양 기계를 베끼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상용화까지 밀어붙인 거죠. 정말 실행력이 대단하네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고도 성장을 할 때 이들의 기술력이 완전히 만개합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에 필수적인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일본 최초로 국산화했죠. 이게 아주 결정적인 도약이었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요? 이름부터 벌써 막 너무 긴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기기였나요?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요. 여러 과일이 잔뜩 섞인 믹서기 안의 스무디를 다시 원래의 딸기, 바나나, 우유로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섞여서 갈린 스무디를 다시 원재료로 분리한다고요? 확 와닿네요. 네. 전후 일본이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 같은 새로운 소재를 대량으로 막 생산하려면 이렇게 복잡한 화합물을 미세하게 분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화학산업 자체가 굴러갈 수 없는 병목 지점이었군요. 맞아요. 시마즈가 그 병목을 완벽하게 해결해 준 겁니다. 기초과학기구부터 시작해서 결국 국가산업의 인프라를 통째로 지탱하는 기술로 뻗어나갔네요. 게다가 그 거대한 교량의 내진성을 테스트하려고 3,000톤의 힘을 가하는 구조물 시험기까지 만들었다면서요. 네,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150년 전의 그 장인 정신이 의료, 환경,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분석기기로 확장된 결과입니다. 와, 그리고 그 장인 정신이 마침내 세계적인 정점을 찍은 사건이 2002년에 일어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요. 시마즈 제작소의 엔지니어 다나카 코이치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죠.
이거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네, 다나카 코이치의 노벨상 수상 과정을 보면요. 이 기업의 DNA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가 개발한 건 단백질 질량 분석법이었습니다. 단백질 분석이요? 그게 당시에 엄청난 난제였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단백질은 아주 크고 무거운 고분자 물질이라서요. 질량을 측정하려고 레이저를 딱 쏘면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펑 하고 부서져 버리는 게 당시 과학계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아, 타버리는 거군요. 그걸 그럼 어떻게 해결한 건가요? 다나카 코이치는 글리세린과 코발트라는 물질을 섞은 특수한 매트릭스를 완충제로 사용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게 실수로 다른 시약을 잘못 섞은 데서 비롯된 우연한 발견이었다는 점이에요. 와, 실수해서 노벨상이 나온 거네요. 네. 그 젤리 같은 완충제가 레이저 에너지를 대신 흡수해주면서 단백질 분자를 파괴하지 않고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만든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문화가 만든 기적이죠. 쓰고 닦으면서 역사를 보존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단백질을 분석해서 노벨상을 타는 이 거대한 제국이 전부 시마즈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하고 묵직한 질문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네, 저도 지금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초 이화학 기계를 만들고 열기구를 띄우고 거대한 산업을 일으키려면 당연히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그 방대한 정원과 문화재를 유지하는데도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다면 이 800년의 위협을 버티게 해준 그 최초의 동력, 거대한 시드머니는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요. 우리는 가장 찬란했던 예술의 정점과 또 전쟁이라는 역사의 가장 잔혹한 이면을 동시에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아주 긴장감 넘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최근에 월간 매술이라는 잡지에 아주 흥미로운 인터뷰가 하나 실렸어요. 네, 홍민지 기자와 신수빈 통역사가 가고시마에 있는 시마즈 흥업 본사로 직접 찾아갔죠. 맞아요.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고풍스러운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접견실로 올라가는데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노신사, 바로 시마즈 가타히로 현 회장이 접견실로 들어옵니다. 역사적인 팩트를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러 간 아주 대담한 자리였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좌우의 어떤 정치적 입장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소스에 기록된 역사적 팩트, 그 자체에만 딱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는 회장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회장님, 시마주 요시히로가 정유재란 때 어떻게 가문을 성장시켰는지 알고 계신가요? 하고요. 요시히로라면 1500년대 후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에 사츠마번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던 핵심 장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회장은 잠시 흠칫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아주 솔직하고 덤덤하게 인정합니다. 요시히로가 용맹한 무장이었으며 무엇보다 조선에서 가져온 전리품이 컸고 이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는 사실을 밝히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인과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사츠마번은 일본 남쪽 끝에 있는 변방의 영지였거든요. 중앙 권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죠. 네, 그들이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중앙 권력에 눈에 들기 위해서는 타국을 침략한 전쟁에서의 전공, 그리고 그곳에서 약탈해온 막대한 전리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가문을 부흥시킨 결정적인 도약대가 바로 타국의 희생과 약탈품이었다는 걸 후손이 직접 인정한 셈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리품 중에는 그냥 흔한 값비싼 보물이 아니라 조선 역사상 최고의 걸작이자 이 모든 이야기에 퍼즐을 딱 맞추는 결정적인 예술 작품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안견의 몽유도원도입니다. 네, 소스에 포함된 이미지를 한번 묘사해 드릴게요. 거칠고 막 기괴한 기암괴석들 사이로 몽환적인 안개가 쫙 피어오르고요. 그 너머로 아주 화사하고 붉은 복숭아꽃이 만발한 환상적인 낙원의 풍경입니다.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꾼 꿈을 바탕으로 안견이 그린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죠. 이건 단순한 풍경화가 아닙니다. 안평대군 본인을 비롯해서 당시를 대표하는 문인 21명의 친필, 찬문, 그러니까 감상평이 같이 적혀있는 조선 초기 문화의 거대한 집약체거든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보급 유산이죠. 그런데 이 몽유도원도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넘어가서 결국 시마즈 가문의 손에 들어갔던 겁니다. 인터뷰 현장에서 기자가 조심스럽게 이 몽유도원도의 행방을 묻습니다. 회장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회장의 대답이 그 무거운 침묵을 딱 깹니다.
그 그림은 한때 시마즈 가문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세상에, 정말 충격적인 고백이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대목을 읽고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거든요. 일본 최고의 기술 기업을 세우고 최초의 열기구를 띄우고 노벨상까지 배출한 그 시마지의 초기 자본이 우리 조선의 국보급 예술품인 몽유도원도를 팔아서 마련한 거란 뜻이잖아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회장의 증언이 사실이라면요. 안평대군의 꿈과 조선 천재 화가의 붓끝에서 탄생한 그 눈부신 예술 작품이 바다를 건너가 자본으로 환산되었고 그 자본이 시마즈 제작소의 연구 자금이나 비즈니스 기반이 되었다는 뜻이 되니까요. 와, 하나의 예술품이 타국의 거대한 산업화와 기술 혁신의 불쏘시개로 쓰인 거네요? 맞습니다. 문화의 보존과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빛나는 성취 뒤에는 수백 년 전 다른 국가에서 가져온 약탈품이라는 뼈아픈 축적의 시간이 존재했다는 아주 잔혹한 역사적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가장 정적인 아름다움을 담은 예술품이 팔려나가서 가장 역동적인 첨단 과학의 동력으로 변환되다니 진짜 기구한 나비 효과입니다. 에도 시대의 무사들의 위령제부터 노벨상을 만든 첨단 질량 분석기, 그리고 조선의 산수학까지 겉봉에는 극명하게 다르고 이질적인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시마즈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거대한 자본과 생존의 역사로 단단히 묶여 있었던 거죠. 네, 오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게 할 도발적인 팩트 하나를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소스에서 짧게 스쳐 지나간 팩트인데요. 지금의 시마즈 흥업은 아주 특별한 문화 행사에 막대한 지원을 쏟으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스마 야키와 관련된 행사입니다. 아, 사스마 야키요. 임진왜란 당시에 시마지 요시히로가 조선에서 강제로 끌고 간 도공들이 사스마본에서 빚어내기 시작한 도자기 문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조선 도공들이 타국에 끌려가서 목숨을 걸고 전수했던 그 가마 기술이 나중에는 시마즈 가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서양에 수출되는 엄청난 명품 사스마 야키로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마즈 가문이 바로 그 조선의 뿌리를 가진 사스마 야키 문화를 보존하고 기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아이러니네요. 조선의 걸작 몽유도원도를 팔아넘겨서 가문의 거대한 비즈니스를 일으켰던 이들이 현재는 또 다른 조선의 핏줄인 사스마야키 문화를 보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뇨. 네. 기업이 자신들의 찬란한 역사를 기리고 문화를 보존하는 행위 이면에는요, 어쩌면 수백 년 전 타국에 지렀던 그 거대한 역사적 빚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현대의 방식으로 조금씩 무의식 중에 갚아나가는 과정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를 지키려는 그 강렬한 집착이 결국 자신들이 약탈했던 문화의 보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인간의 역사와 자본이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적으로 얽혀 있는지 다시 한번 통찰하게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길고 복잡한 여정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당연하게 누리거나 감탄하고 있는 수많은 기술과 문화적 혜택들, 그 거대한 성취의 아주 깊고 단단한 뿌리가 혹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 누군가의 잃어버린 꿈이나 희생은 아니었을지 한 번쯤 가만히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역사의 가장 빛나는 혁신과 뼈아픈 상실은 결국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네. 다음 심층 탐구에서도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더 놀라운 연결고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